네, 조금 전에 경북 산불 주불이 진화됐다는 소식 들어왔었죠. 발생 149시간 만에 이렇게 주불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산불 왜 이렇게 커지고 또 진화가 이렇게 더디게 됐었는지 스튜디오에서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어왔죠. 네. 경북 산불 주불 진화가 됐다고 네. 합니다. 물론 다른 곳도 주불이 진화됐다고 알려졌지만 네. 재발화한 경우도 있긴 했었습니다. 어찌됐건 경북 산불 주불 진화 발생 149시간 만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어저께 단비가 내렸죠. 예. 굉장히 작은 비가 내려서 과연 산불을 진화하는데 얼만큼 도움이 될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3mm 이하로 내렸던 단비가 지금까지 굉장히 건조했던 그런 날씨에 습도를 올려줬고요. 굉장히 메말랐던 땅을 일부라도 적셔줌으로써 산불의 진화율을 굉장히 높였고요. 더군다나 오늘 오전까지는 바람이 약 시속 3m/s 이하로 굉장히 잔잔하게 바람이 불다 보니까 헬기를 통한 주불을 진화하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게 됐어가지고 산불 진화율이 굉장히 올라갔고 다행히 149시간 만에 경북 산불의 주불을 잡을 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 경남 산청도 8일째 지금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조금 전에 현장 연결하니까 진화율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오늘이 이 주불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진화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역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예. 오늘 오후부터는 순간 분속 15m/s 이상의 굉장히 강한 바람이 또 불기 시작하고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북서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산불의 확산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북서풍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산불이 남동쪽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동안 타지 않았던 더 탈 수 있는 산림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또 산불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제 그쪽으로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보다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산청이 진화율이 90%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지리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산림이 우거져 있고 고목들이 많고 거기에는 우리나라 이제 뭐 반달곰이라든지 보호해야 될 동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의 빨리 산불이 더 확산되지 않고 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다 이제 총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교수님께서 북서풍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요. 네. 남동쪽 확산 가능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오늘 오후부터 지금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분다라는 예보도 전해드렸는데 네, 결국 남은 주불의 진화 가장 큰 변수는 바람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바람이 얼마만큼 부느냐에 따라서 결국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 산불이 진행이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굉장히 빠르게 산불이 확산이 됐다. 그 산불 확산 속도가 8.2km 정도가 됐다. 그 이전에 가장 산불이 빨리 확산됐던 게 2019년도에 강원도 고성 산불이었는데 그때 5.2km 정도였었는데 예. 5.2km에 비해서 8.2km는 약 50% 이상으로 빨리 산불이 확산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바람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으로 진행되는 속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많이 나오는 얘기가 비화이죠. 비화를 발생시킵니다. 날아가는 불꽃을 비화 현상. 예, 비화 현상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 때는 비화가 2km 이상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예기치 못한 곳까지도 산불이 확산이 되고 다시 재발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 결국 또 4월 지금 뭐 식목일 정도까지는 비 예보가 없습니다. 예. 계속 건조한 날씨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지금 경북, 강원도 이쪽에도 지금 건조특보가 계속적으로 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산불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하고 급속히 확산할 수 있는 그 기후적인 여건은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뭐 의성이라든지 산청 지역의 주불을 진화한다 하더라도 네. 타 지역에서 다시 불길이 생기게 되면
얼마든지 산불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쪽에서의 확산이 될 수도 있고 예. 앞서서 이제 보도에서도 나갔던 것처럼 우리나라 산림이 굉장히 우거져 있고 특히 이제 바닥에 나뭇잎들이 쌓여 있는 퇴적층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다시 열이 축적이 되면 다시 산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결국 지중화 그 땅 안에서의 열이 축적이 돼서 산불이 다시 발생하고 그게 다시 지표화가 되고 수간화가 되고 나무 전체가 화재 산불에 휩싸이는 수관화로 가게 되면 예. 다시 급속도로 화재가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부를 잡았다라고 해서 물론 산림당국이 잘 알고 계시고 잘 대처를 하고 계시겠지만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되고 마지막 남은 작은 불씨까지도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벌써 오후 저녁 시간 이제 5시 12분이 지났으니까요. 네. 야간으로 가기까지는 1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산불을 경험하면서 진화 작업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야간 진화, 또 네. 밤샘 진화 작업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이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헬기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야간 진화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주간하고 야간은 산불을 진화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산불의 주부를 잡으려면 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야간으로 갔었을 때 헬기를 운항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제약이 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풍속입니다. 예, 주간에는 20m/s 정도까지는 헬기를 운항을 할 수가 있는데 야간으로 가게 되면 4분의 1로 떨어집니다. 5m/s 이상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 산불이 아무리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헬기를 띄울 수가 없는 예. 그런 조건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는 헬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산림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50대 정도인데 불행하게도 그중에 8대는 지금 운행조차를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제 헬기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의해서 부품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대로 서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50대 중에서 33대 같은 경우는 기령이 20년 이상이 된, 그러니까 66%가 기령이 20년 이상이 된 노후화된 헬기고 더군다나 12대는 30년 이상이 된 굉장히 노후화된 그런 헬기입니다. 그런 헬기 같은 경우는 야간에 이제 산불을 진압하기 위한 그런 뭐 장비들이나 안전시설, 뭐 디지털 장비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간에 산불을 진압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헬기 노후화 얘기를 뭐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그동안에 이 중소형 헬기뿐만 아니라 대형 헬기를 좀 불러서 진화 작업에 투입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우리가 주부를 잡으려면 한 번에 집중적으로 물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헬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 이제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중에서 약 8,000리터를 담수할 수 있는 S-64 헬기가 있습니다. 그게 7대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29대는 카모프 헬기라고 해가지고 KA-32 헬기인데 얘는 약 3,0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수를 해가지고 물을 뿌릴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헬기는 약 600에서 1,000리터 정도만 담수를 해서 뿌릴 수 있는 소형 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23년도에 그 산림청에서 발간한 백서에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대처 계획 중에 하나가 대형 헬기를 대폭적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전국에 12개의 산림 항공 권역이 있는데 산림 항공 권역당 최소한 2대 이상의 헬기는 보강을 해야 된다, 확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대형 헬기가 그 이후에 보강은 되지 않고 중형 수리온 헬기 2대 정도가 이제 보강이 됐습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분명히 제약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헬기를 이제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마트에서 물건 구입하듯이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계약 체결해서 들어올 때까지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걸리는 그 정도의 이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예.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보강이 되지 않은 것인데 여하튼 간에 이번 산불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형 헬기는 이제 반드시 적극적으로 이제 확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17시부 그러니까 오후 5시부로 경북 산불을 진화했다라고 산림청장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경북 주불이 진화됐다라는 것을 공식화했는데요. 자, 저희가 앞서서 현재 상황 그리고 오늘 밤에 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진화에 대한 현재 한계점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진화 얘기를 했으니까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소방대원들 진화 작업하는데 지금 체력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또 알아보니까 60대의 이 진화대원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전문 진화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네, 굉장히 부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도에 백서에서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대책이 있었습니다. 예. 대형 헬기를 대폭적으로 확충해야 된다. 그 두 번째가 산불 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를 대폭적으로 증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2027년까지 특수 산불 진화대하고 공중 진화대를 2,500명까지 증원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산불 특수 진화대는 435명이고요. 공중 진화대는 103명입니다. 그 둘을 합하게 되면 약 538명 정도인데 거의 5배 정도로 이제 확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아쉬운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기라고 하는 것은 금방 도입이 안 되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쳐더라도 산불 특수 진화대나 이런 공중 진화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사이에 뭐 2,500명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27년 사이에 지금 중간 정도 와 있는 25년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그 인력 보강은 돼 있었는데 한 명도 증원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과연 그렇게 한 명도 증원이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산불이 대형 산불이 지금 10여 곳에서 발생을 해서 그 한정된 약 540명 정도의 특수진화 인력을 갖고 대응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지금 일주일 이상 산불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거의 쉬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거의 탈진 상태에 가는 것이고요. 탈진으로 체력이 고갈된다는 것은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현황과 진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진화대원이 사실은 진화 작업 중에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번 산불이 생각보다 인명 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번 산불로 무려 28명이 숨졌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인명 피해가 커진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요? 이번 산불로 돌아가신 28분 중에서 26분이 고령자십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 인적인 측면과 산불적인 특성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이번 산불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산불과 굉장히 다른 점은 산불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얘기죠. 8.2km 정도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산불에 민가 쪽으로 다가오는 속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왔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그 피난 행동 능력이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을 인지하는 능력 그리고 위험을 인지했었을 때 빨리 피난한다고 하는 판단 능력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느껴서 피난하는 피난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대피 문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대피 문자를 고령자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빨리 대피를 하지 못한 것이 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대피 문자라고 하는 것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핸드폰으로 전달이 됐었을 때 그분들은 그거를 확인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한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그분들에게 유효하게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인데 이번에 그 주민 대피 과정에서 혼선이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네. 재난 문자는 불통이 됐고 네. 대피 장소도 오락가락하고 결국은 60대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혼선을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요. 네. 지금 어찌 보면 산불 대피 매뉴얼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네.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피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산불의 위험 특성, 대피 특성, 대피 경로의 특성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호주 같은 경우는 산불 대피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 단위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작성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넓게 작성이 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안에 보게 되면 산불과 관련된 마을의 지형, 대피 장소, 대피 경로, 그리고 그 마을의 재난 취약자 수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그 가이드북을 받은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그걸 봐서 내가 불이 나면 어느 장소로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하는 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이런 매뉴얼들이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너무 이제 포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세부적인 지역적인 그런 마을 장소에서 그걸 갖고 대응을 하는데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지자체 단위로 주민 대피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 과정에서 차량 전복 사고도 있었고요. 또 폭발하면서 사망하신 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근에서 지금
계속해서 텔레비전 시청하고 계신 저희 MBC 뉴스 특보를 네.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산불이 발생했을 그 즉시에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는지 그 매뉴얼적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게 산불의 특성입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화라고 하는 것은 2km 이상을 순간적으로 날아가가지고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내 주변에서의 산불을 일으킬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내 눈에 보여서 내가 뜨거운 열기를 느끼고 매캐한 연기를 마신 상태에서 대피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뉴스를 계속적으로 보셔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산불이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지역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파악하시고 궁금하시면은 행정부 면사무소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화를 거셔가지고 내가 지금 지역의 위치가 어딘데 내가 지금 대피를 해야 되겠으면 어느 쪽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정보를 얻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혼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웃에 계시는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도와주셔서 같이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MBC 뉴스 특보 이 하단에 아래쪽에 산불 특보라고 하면서 산불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저희가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막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뭐 현황, 진화, 네. 그리고 피해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제 사후적인 이야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산림청하고 소방청의 산불 지휘권 논란이 지금 이제 시작이 좀 된 것 같아요. 산림청이 현재는 총괄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지금 주부를 잡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이제 소방청으로 지휘 체계를 넘기자 이런 얘기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산불의 지휘권에 대한 논란은 지금 한 20년 정도 이상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산림청과 소방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게 되면 산불 대응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4단계까지 있는데 근데 보통 4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보면 1, 3단계에서의 산불의 지휘권은 지자체장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3단계에 와서 피해 면적이 1000헥타르 이상이 되고 시도지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산림청장이 지휘권 선언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게 산불 대응 단계에 따른 지자체장과 산림청장의 지휘권에 대한 그 혼란도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불을 주부를 진압하는 지휘권에 대한 주책임은 산림청에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민가 쪽으로 확산되는 그런 산불이라든지 중요한 산업시설, 중요한 문화재로 확산되는 그러한 산불에 대한 또한 그 진화는 또 소방이 책임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부가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산불이 발생을 했었을 때 대부분의 산불은 결국 사람들이 119로 신고를 합니다. 예. 예. 이럴 때 저희가 항상 바라보는 게 해외 사례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외국에서는 드론, 인공위성 등을 조기 감지하는 자동 진화 체계도 갖추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산불 대응 시스템이 좀 상당히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면 산림청이냐 소방청이냐 이런 얘기를 떠나서 네. 어떻게 저희가 조금 차용해 볼 만한 제도적인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상기후, 온난화 여러 가지로 이제 건조하고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은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매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아날로그 방식에 의한 산불에 대한 예방, 진화 갖고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산불을 통해서도 또한 심각하게 노출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산림청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AI 드론이라든지 AI 이제 카메라 송전탑 위에 설치하는 이제 위성을 통해서 이제 산불을 미리 이제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유효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 스튜디오에서 함께 현재까지의 산불 원인, 현황, 그리고 진화, 나아가서 제도적인 개선 대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